예, 4교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석 철학에 대한 좀 역사적인 접근을 해서 논리 실증주의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는 칸트 이야기도 나오고요, 기호 논리학도 나오고, 그리고 뭐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을 거쳐서 논리 실증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분석 철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논리 실증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더 발전됐는지 한번 분석 철학이라는 이 현대의 철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미 분석 철학을 강의할 때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의미를, 언어를 분석하는 거죠. 그 분석 철학의 먼 조상을 칸트, 유명한 독일 관념론의 칸트를 들고 있는데요. 18세기에. 칸트 인식론을 보면 여기 사물이 있어요. 이걸 물 자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봤어요. 칸트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시각에 비치는 어떤 빛에 반사된 어떤 그 파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감각 내용이 들어와요. 이걸 센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그것을 칸트는 만든다고 봤어요. 우리 내부에서. 감성 형식이라는 건 시공간을 주는 거예요. 시공간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도식을 거쳐요. 이건 선험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화하고요. 그 다음에 오성을 통해서 개념을 줘요. 이것은 오성은 경험에 관계된 뭐 크다, 작다, 하나다, 둘이다, 뭐 선후 관계다 이런 개념을 주는 거죠. 이성은 경험과 상관없이 우주에 시작과 끝이 있다, 신이 있다 없다, 뭐 영혼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이성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지만 필요한 것, 인간에게는 있는 거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인식론을 하는데 어떤 면이 분석 철학에 영향을 줬냐면 여기 이 여기 결국은 오성과 이성이 오성에서의 12가지 범주가 이것을 선험적 인식론이라고 했어요. 칸트가. 이것이 어 이제 이 현대 분석 철학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강아지 이 강아지도 어때 칸트가 말한 것처럼 감각의 내용이 들어오면 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 감성 형식에 따라서 시공간 개념 시공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성을 통해서 강아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다 내 주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웃자고 이거 만든 거고요. 자, 이제 현대 분석 철학의 가장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프레게인데 독일 사람이고요. 수학자이면서 논리학자예요. 이건 젊을 때 모습, 이건 할아버지 모습. 프레게는 이제 현대 의미론이라는 것, 의미론이라는 게 세만틱스라고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의미를 가진 어떤 기호 체계나 언어 체계를 사용할 때는 이 의미론이 문제가 되는데 이 의미론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물의 의미는 하나지만 그에 대한 언어 표현은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예를 들면 금성을 표현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금성은 하나죠. 그렇지만 금성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고 영어로 비너스라고 할 수 있고 샛별, 독일 말로는 모르겐스타인, 슈타인, 또 저녁별, 독일 말에는 아벤투슈타인이라고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떴다가 새벽에 지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금성이라는 사실의 의미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의 의미는 객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어 표현을 통해 개인들이 갖는 관념,
즉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이지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금성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받는 사고 내용, thought죠. 계단케라고 해서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주장해요. 이것이 이제 논리에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단어나 명제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고 봐야만 논리학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내용의 진리치는 현실 삶과 독립적이고 비실제적인 추상적 실제지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으로 있다. 이런 것을 의미론적 플라톤주의라고 해요. 플라톤은 실제 세계가 이데아 세계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그 프레게는 의미의 객관적 세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논리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논리학에는 이제 형식 논리학과 기호 논리학이 있는데 형식 논리학은 이미 2000년, 2004, 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세운 기본적인 논리의 규칙이죠. 동일률은 A는 A이다. 무슨 율은 A는 A, not A가 아니다.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율이에요? 대중률은 이 두 가지를 다 연결한 겁니다. A는 A거나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A는 A거나 A 아닌 것이 아니에요. 즉 A는 A면 B는 아니에요. A면 C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배중률. 요 우리 논리라는 건 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세 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죽으니까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게 3단 논법인데 이것이 바로 형식 논리학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호 논리학은 이제 영국에서부터 영국 경험론에서 생겨난 건데요. 이것을 이제 프레게가 기호 논리학으로 만든 거죠. 수학 기호,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 기호로 언어를 우리의 그 글로 쓰여진 어떤 명제들을 수학 기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많은 개념을 사용하고 논리적 추론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게 러셀에 든 표현인데 얘인데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호가 복잡하죠.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기호가 어떻게 기호를 표시하는 건지. 거꾸로 이 대문자 x는 x가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요. a를 거꾸로 한 x는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거죠. 그러니까 AX, EX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X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X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나. 그 다음에 이런 거죠. FX는 모든 X가 F를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X가 F를 만족한다. 즉, X가 이제 F인 경우에 다 타당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P이면 Q다.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땅이 젖죠? 그러면 비가 왔다는 것은 땅이 젖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젖으려면 비가 와야죠. 반드시. 또, 그러나, 비가 온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 땅에다, 그러면 땅이 젖죠. 또 눈이 왔는데 눈이 녹아도 땅이 젖죠. 이렇게 P는 여러 가지지만 Q를 만드는데 꼭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공부. 여러분이 기말고사 보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래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의 충분 조건이죠. 그러나 거꾸로 Q이면 P이다 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반드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면 시험 성적이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P이면 Q인데 충분하죠. 근데 Q가 반드시 P는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논리학으로 저희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지만 땅이 젖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Q가 필요 조건 또는 필수 조건이에요. 요 Q가 P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럼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충분 조건이지만 그러나 돈만 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니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수학의 개념들을 이렇게 논리학의 기호로 만들어서 논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IFF는 만일 그 경우에만 이제 즉 필요 충분한 if and only if.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경우에 필요 충분하다. 그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런 거고요. 이 꺽쇠 P이면 꺽쇠 P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 꺽쇠는 반대 부정을 말합니다. F이면 O같이 생겼죠. O. F를 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A 거꾸로 X는 아까 모든 X는 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FX면 이렇게 되면 AND예요. FX 그리고 GX. F와 G를 X는 F와 G를 만족하는데 모든 경우에 그렇다. A 이렇게 꺽쇠 위 B는 이것은 AND예요. AND. A와 B가 다 해당된다. 반대로 A 꺽쇠 아래 B는 A이거나 B. 이거는 선언기호라고 해서 O예요. O. A나 B 중에 하나예요. 이건 A, B 둘 다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모든 언어로 쓰여진 명제를 기호화하는 겁니다. 기호 논리라는 것은 왜 이게 필요하냐면 기호 논리학을 사용하면 옳은 명제와 그른 명제에 명확한 구별이 생기고 이것을 계산 형식으로 바꿔서 빨리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개개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더 큰 수 y가 있다. 이것은 이걸 계산하면 금방 맞다고 나와요. 그러나 다른 모든 수 x를 합친 수보다 큰 자연수 y가 있다. 이것은 틀린 것으로 나옵니다.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논리실증주의의 가장 기초를 놓은 중요한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을 보겠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원자명제라고 해서 이것이 세계에 있는 어떤 사실의 가장 최소 사실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명제들은 우리들이 직접 대면한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이게 바로 직접 대면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요소하고 명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러셀은 언어의 논리적 기능을 명료하게 밝혀내고 언어가 기술하는 세계의 가장 단순하고 경험 가능한 원자적 근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논리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확실한 최소의 단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자명제입니다. 원자명제는 세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진술이며 원자는 원자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원자명제에 대항해서 아주 단순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새 그러면 새라는 어떤 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분자명제는 원자명제를 또는 그리고 아니다와 같은 논리적 연결사를 통해 연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를 합치면 분자가 되잖아요. 화학에서.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의미 체계는 원자명제에서 출발해서 분자명제, 그것들이 합쳐져서 분자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를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으로 본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주의죠. 이 로지 코믹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책인데 저도 봤는데 재미있어요. 러셀의 이 분석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그려낸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러셀의 제자였다고 할 수 있고 또 러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전에 말한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 유대인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도 이제 러셀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원자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엔나 학파의 논리실증주의에 영향을 줬죠. 명제만이 의미를 갖는다. 즉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명제를 의미의 최소 단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러셀은 한 단어까지 봤는데 모든 복잡한 명제는 분자 명제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분자명제, 이 원자명제에서 분자명제가 합성되고 분자명제들이 모든 많은 논리 체계의 복잡한 명제를 이룬다는 거죠. 분자명제는 진리함수적 조작을 통해 즉 기호논리적 계산을 통해 원자명제로부터 구성된다. 이렇게 원자명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기호논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자명제도 그 속에 있는 모든 표현들의 함수이다. 원자명제의 가장 단순하고 궁극적인 성분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명사인 사과, 배, 바나나 이런 명사들을 모아서 원자명제를 만들고 우선 주어 수로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 모든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실하고 일치한다.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사과라는 어떤 사실이 있죠. 사과의 종에 속한 이름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며 파괴 불가능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개념은 사과라는 사실을 나눌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실제 가장 단순한 성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과라는 한 단어와 실제 사과 종하고 연결된다고 봤어요. 사과에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럼 그것도 이름이 있잖아요. 뭐 사과의 부사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오이종인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이름이 있는 한 그게 원자명제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하여튼 천재적인 사람인데 좀 어떤 것에 몰입이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수업하다가도 강의하다가도 한 30분, 1시간 동안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럼 학생들 기다려야 됐대요. 여러분은 이제 다 자거나 나갔겠죠. 그리고 이 책이요. 이 책이 이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에서 이 케임브리지의 수학자인 그리고 나중에 철학자가 된 화이트헤드하고 러셀 철학자인 러셀하고 같이 쓴 책인데 이게 모든 수학을 이렇게 기호 논리학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것이 그래서 수학이 곧 수학이 논리학하고 같다는 것을 입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이고요. 자,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러셀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명제라는 것은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진술하는 그림이라고 본 거죠. 즉 명제는 실제의 그림이다. 논리철학 논거에서 얘기했는데 즉 언어의 논리적 구조는 세계의 존재론적 구조와 동일하다. 즉 이 오리죠. 이게 오리라는 그림은 이것은 오리다라는 명제와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후기에 가면 자 이게 달라져요. 하나의 그림이 두 가지의 명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 부리로 보면 이 오리지만 여기 눈으로 보고 이걸 귀로 보고 입으로 보시면 이게 토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끼다. 하나의 그림이 두 가지의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 인정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다. 사물이. 그래서 이 명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 것은 후기 분석 철학이고 전기 논리실증주의와 동일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하나의 그림은 반드시 하나의 명제하고 일치한다. 아주 좀 고지식하고 편협한 입장이죠. 요소 명제는 대상들의 가능한 조합인 사태를 묘사하는 그림 또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세계 언어들이요, 명제들이 세계를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모델화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논리실증에 직접 영향을 준 과학자가 있어요. 에르스트 마하라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데요. 또 물리학자이면서 과학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1895년 비엔나 대학의 과학사 교수가 되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 말에 또 20세기 초반에 어떤 그런 과학적 인식론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역학의 발달, 감각의 분석, 공간과 기하학 이런 책을 썼고 이 사람의 사상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사고의 경제성 원리 해서
이 사람은 사고의 내용 중에서 실험적 사실과 개념과 관찰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이론, 그걸 더 복잡하게 결합해서 만든 이론은 절대적이지 않다. 칸트의 물자체 이론, 뉴턴의 법칙, 그러니까 뭐 그 당시까지는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뉴턴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부정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뉴턴 법칙은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이론이. 그 다음에 이걸 요즘 사고 경제라고 하죠. 사고 경제. 아주 경제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원래 마하의 의도는 아주 실증적 관찰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개념만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실증주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것은 어떤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비엔나 학파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슌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있죠, 오스트리아에. 그 다음에 노벨상 받았죠. 아들러, 이 프로이트의 조력자였던 뭐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죠. 이 아들러. 이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는 성이 인간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아들러는 어떤 인간의 권력 의지가 주도한다고 봤고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줬습니다. 마하가 여러분 마하 1 비행기의 속도를 마하 1, 마하 2 그러잖아요. 음속을 뚫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마하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마하2라고 붙인 겁니다. 이 음속의 속도를.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레닌이에요.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켜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켜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제 레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스위스에 망명하고 있다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혁명을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1909년에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을 써요. 그 중에 마하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이 여기에 드러난 거죠. 레닌은 외부의 사물은 우리의 감각의 총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소박 실제론에 근거한 유물론을 주장했다. 이게 이제 공산당이 주장하는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치하지 않아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주장이 유물론 같은 주장이 또는 뭐 역사적인 사적 유물론이라든지 변증법적 유물론이 하나하나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사물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인정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면 그것은 맞는 거다. 유물론적인 생각이면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논리실증주의로 들어갑니다. 로지컬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모리츠 슐릭이라는 이 논리실증주의를 만든 비엔나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유대인이고요. 프레게와 러셀교 비트겐슈타인의 영향 아래 빈대학 철학과의 유대계 철학자, 유대인 철학자 모리츠 슐릭이 젊은 교수와 강사들과 함께 에른스트 마하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킨 게 이 논리실증주의 비엔나 학파입니다. 그 참여했던 사람이 카르납, 노이라트, 라이헨바흐, 포퍼 이런 사람들이죠. 다 유명한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 됐죠. 이 사람들은 정합성, 즉 논리와 경험주의, 실증주의를 결합시켜서 추구했어요. 철학은 모든 언어의 논리성과 실증성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의 개념입니다. 즉 언어를 볼 때 논리적이지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 즉 그 명제가 감각적으로 경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슐릭은 1930년에 친나치 학생한테 권총으로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엔나 학파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비엔나 학파의 모임입니다. 비엔나 학파하고 관여된 이제 네 사람의 유명한 철학자와 수학자들을 비엔나 도시가 이제 기념했는데 2014년에 이 사람이 모리츠 슐릭, 이 사람이 누구예요? 괴델입니다. 괴델, 수학자 괴델. 이 사람이 비트겐슈타인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유명한 포포라는 철학자죠. 반증 원리를 제시한. 그 전에 논리 실증주의는 이제 검증주의, 베리피케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검증성 이 원리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루돌프 카르납입니다. 그것은 검증되거나 반증될 수 있는 명제만 인식론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거고, 즉 형이상 명제, 절대자가 존재한다, 뭐 신이 존재한다, 존재는 선하다, 신은 죽었다, 모든 명제가 형이상학적 명제인데 이것은 감각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고 개념이나 명제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그동안의 형이상학과 뭐 이데아의 세계라든지 절대정신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제해버리는 거죠. 오직 감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명제만을 의미 있는 명제로 보자. 의미 있는 어떤 내용으로 보아서 그걸 가지고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임무는 유의미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명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다. 라는 것이 카르납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한마디로는 팩트 체크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 즉 감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그 명제가 사실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소위 철학의 임무는 팩트 체크다 이렇게 주장한 게 검증성의 원리죠. 검증주의. 여러분 통섭이라는 말 많이 듣죠. 컨실리언스. 이것을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윌슨이라는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개미 연구 전문가예요. 이 사람도 컨실리언스라는 게 통섭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언어와 학문 이론들을 생물학의 언어로 환원시켜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논리실증주의자의 정신을 갖죠. 근데 이 사람 책의 서문에 보면 자기는 어릴 적에 아주 남부의 미국 남부에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 교회에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종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역은 후기 분석 철학처럼 인정한다는 거죠. 그 세계를. 그러나 과학으로 가장 확실한 그 세계는 과학적으로 표현된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된 사실들이다라는 데는 이 사람은 실증주의자인 거죠. 자, 논리 실증주의가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게 됐냐 한번 볼까요? 어떤 한계, 이게 그러니까 최소의 소위 원자명제, 경험적으로 즉 감각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하나의 명제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즉 포포가 이제 비판한 걸로 보면 오류 가능한 포포는 논리 실증주의에 참여했지만 늦게 나중에 자기 길을 가서 반증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검증성의 원리를. 오류가 불가능한 원초 문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실에 일치하는 원초 문장을 만들었어도 애매성이 남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세계에 대한 지식은 역사적으로 확장되지 논리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만들지 않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이 나중에 인정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발생적 현상학하고. 그래서 이것을 과학사가 중에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1960년대 패러다임 이론으로 발전시켰죠. 어떤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는데 이것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갈릴레이 이후에 결국 완전히 지동설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만 한동안 증거가 즉 천동설이 틀렸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계속 천동설을 지지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렸는데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과학의 분야에서조차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한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를 얘기를 해도 어떤 선입견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과학의 역사에조차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미한 과학과 무의미한 철학의 구분이 어렵다. 즉, 과학이, 이 논리실증주의는 철학을 다 과학화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엄격하게, 과학, 그럼 과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딱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경험과학과 다른 학문의 구획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으로 남고 다른 학문은 철학이나 다른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는 다른 학문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구획 기준은 검증 가능성의 원리가 아니다. 즉 보편 법칙은 무한한 사례를 포함함으로 유한한 경험으로 실증될 수 없어요. 검증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례를 감각 경험을 해도 확실한 이론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대신 제시한 게 반증 원리입니다. 이 falsification.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면 그 이론은 틀렸다고 하자라는 것이 반증성의 원리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포포 같은 논리실증주의에 속했던 사람이 논리실증주의를 이제 비판해요. 검증성의 원리를. 그리고 또 이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이 나오면서 결정타를 매깁니다. 1954년에 이 사람이 이 1945년 이후에 영국 케임브리지에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강의한 내용을 이제 출판한 거예요. 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서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독립적 요소 명제, 즉 원자 명제는로 실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실제 세계를 이렇게 명제화해서 가장 쪼개면 기본 원자 명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즉, 왜 그러냐면 일상 언어는 명확한 규칙에 의한 계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상 언어는 너무 많은 애매성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그림을 만들 수 없고 실제하고 연결시키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그 언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명제 의미는 그 언어적 사용에 의해 증해진다. 즉 하나의 언어도 여러 경우에 다르게 사용되죠. 예를 들면 배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배는 우리가 타는 배일 수도 있고 먹는 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배일 수도 있죠. 어느 문장을 봐서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언어의 다의미성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언어의 문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종교의 언어, 뭐 그런 거죠. 과학의 언어, 예술의 언어 이런 것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재미있는 게 원래 인연이란 말 우리나라에서 잘 쓰죠. 인연이라는 말이 잘 발음해야 되겠네. 인연. 그런데 인연이 원래 불교의 용어예요. 인과적인 업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우주의 모든 생명의 현상들이요. 그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연이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인연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되도록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러나 기독교 맥락에서 기독교인이 불교 용어인 인연이라고 쓸 때는 어때요? 불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인데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 또는 그 앞뒤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건데 그거 인연이라는 걸 쓰면은 약간 변형시킨 거죠. 즉 언어가 사용될 때 그 인연이란 불교 용어도 이 기독교적 맥락이나 또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 맥락에서는 꼭 불교적이 아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용될 때 의미가 부여된다. 그래서 의미의 궁극적 토대는 삶의 형식이다. 이게 뭐냐면 삶이다 이겁니다.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은 차 그러면 옛날에 200년 전에는 마차를 의미했어요. 차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자동차죠. 가솔린차.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차 그러면 전기차나 뭐 수소차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한 또 50년쯤 되면 차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구상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를 말하겠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 언어의 의미도 달라진다. 그것을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후기 분석 철학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국의 다른 철학자들이 주로 이 옥스퍼드의 철학자들이 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길버트 라인은 철학이 우리 개념의 복잡한 논리적 지형도를 그려야 한다. 철학은 개념에 대해 분별 있게 말하려는 학문이다. 이게 달라졌죠. 분별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지 획일적으로 감각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보다 분명하게 오스틴은 철학은 언어의 자세한 사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다. 여기서 이제 사용을 강조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처럼 철학은 일상 언어의 구체적 사용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상 언어 철학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는 언어 행위 이론이라는 것도 발견돼요. 똑같은 언어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만둬 하고요. 그만둬 하고요. 다르죠. 이게 이제 언어 행위 이론인데 어떤 감정을 넣고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문장인데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비트겐슈타인의 기본적으로 언어는 그 사용되는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용되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언어 분석 철학의 과제다라고 한 것을 오스틴이 또 더 발전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가 그냥 논리 실증주의가 이렇게 변천돼서 후기 분석 철학으로 나와서 일상 언어 철학이 됐는데요. 오늘날은 다 분석 철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당시 논리 실증주의가 나올 때 1920년대 그때는 과학이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다른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으로 모든 사고를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정신분석학자면서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세계를 찾으면서도 프로이트는 실증주의자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 유물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다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철학도. 예, 그럼 오늘 여러분이 분석 철학을 맛으로 맛보기로 했는데요. 다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현대 분석 철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구나. 예, 논리 실증주의와 전후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강의로는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계세요.